임대차 3법 가운데 두 가지 핵심 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집주인들은 집 뺏기는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세입자들은 한숨 돌리면서도 4년 뒤 전세 실종을 우려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아직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안으로 1주택 외엔 처분하라는 권고를 넘긴 것으로 청와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매매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메신저를 들여다본 정황이 포착돼 위법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고검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탈북민이 군 감시 장비에 7차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참은 지휘 책임을 물어 해병 이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맨몸으로 건물 등을 뛰어넘는 파쿠르를 벌인 남성이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유로 대선 연기를 거론했다가 이내 거둬들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멕시코 등 주요국의 2분기 성장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전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고 전세금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죠. 여당은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사흘 만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오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불과 이 모든 것이 나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혁이 완수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체의 토론을 원천 봉쇄한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시장에선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모여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그동안 간간히 보이던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전세값을 올리지도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는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질 않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전세는 아예 수가 다 말라 있는 상태고요. 계약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임대차 3법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일단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일단 계속 유예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걱정합니다. 불안하죠. 이제 점점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세 살고 있는 입장을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민을 가라는 건지. 전세 제도가 아예 실종되거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전세 가격이 오히려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 분기로 인해서 전세값 급등, 폭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년에서 4년 후 재계약을 못해 지금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되거나 고액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수치만 보면 분명히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주택 문제가 법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4년만 지나면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 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2월에 치르기로 했는데 저축해둔 돈과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법으로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계약 이행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걸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해 자기 집을 놔두고 따로 나와 사는 집주인은 오히려 돈 많은 세입자를 더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세입자는 집을 그럼 자기한테 싼 값에 팔아라 이렇게까지 권유하는 상황이에요. 세입자라고 해서 약자가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권자의 경우 기존 세입자도 소급 적용받게 되면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정소급입법의 사안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헌재에서는 일관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으로 판결해 왔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임대차법에 집주인들이 대처하는 방법들이 공유되면서 2년 혹은 4년 뒤에는 반드시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가 줄고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이르기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49제곱미터형이 27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빗나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내보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은 원활하게 집을 팔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조금 내보내는 추세도 있는 편이고 조금 더 이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전세 공급을 막는 원인입니다. 그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규제도 전세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은 내년에 오히려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쯤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면 가격 불안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임대차 입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제학자 출신인 미래통합당 초선 윤희숙 의원의 자유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그리 길지 않은 연설이었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임대차 입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본회의장 연단에 KDI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이 오릅니다.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소개하더니 저는 임차인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부터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민주당이 심의 기회마저 박탈해 갔다며 항의할 땐 몸까지 떨었습니다. 연설 도중 자리를 떠났던 통합당 의원 일부가 돌아와 박수를 보냈고 들으세요!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도 경청했습니다. 막말이나 험한 표현 없이 법안의 허점과 심사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의원의 블로그엔 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국민 마음을 대변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2주택자였던 윤 의원은 최근 세종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꽤 오래전에 청와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직 참모들에게 대해서는 한 채만 남기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이 권고를 따른 참모가 5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시한이었는데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8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였습니다. 애당초 무리한 보여주기식 권고였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을 매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수석비서관 4명을 포함해 비서관급 이상 참모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이달 중 주택 처분이 확인된 경우는 노 실장을 포함해 5명 정도입니다. 청와대는 이들 8명에게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곧 다주택자 제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래가 되지 않아 처분이 늦어지는 것이지 가격을 높게 내놓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영민 실장은 청주와 반포집 2채를 급매한 걸 감안하면 매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위주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비교적 거래도 활발하게 적정 가격이라면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경실련은 보여주기식 권고인 게 확인됐다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다주택 참모를 쫓아내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급박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법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나 그제 전세금을 대폭 올려준 세입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한 달 사이에 있다면 개정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다시 계약을 하면요. 이른바 5% 상한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 상한룰이 적용되는 계약갱신 청구권 기회는 딱 한 번뿐이죠. 이번에 쓰면 2년 뒤에 못 쓴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으로 아무리 4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도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4년을 보장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엔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허위 계약을 한 게 드러나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무단으로 개조하고 파손을 할 경우, 또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 등이 재계약 거부 조건으로 꼽힙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말이죠. 1년에서 2년으로 이 임대차 보호가 연장될 때도 초기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 초기 혼란이 지나고 나면 제도가 정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1989년 임대기간 2년 연장 후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시행 첫 해와 이듬해 최대 30% 가까이 치솟았다가 2년 뒤부터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전셋값이 안정된 거는 제도가 정착해서라기보다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는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 많은데요. 또 하나 걱정이 과거 우리 서민들의 경우에는 전세로 시작해서 좀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통 겪었는데 이런 주택 마련 문화에도 좀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돈 모아서 작은 전세, 점차 큰 전세로 옮기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식 같았죠. 예. 그런데 이 전세라는 중간 과정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집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내 집 마련의 전략도 보시는 것처럼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전세로 눌러앉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거비 부담이 가장 작으니까. 그러나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는.
예, 뭐 당장 가장 큰 걱정은 전세 물량이 갑자기 한꺼번에 대폭 줄 경우에 이 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간의 몸싸움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측 모두 관련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한동훈 검사장을 어제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형사 1부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고검에 고소를 하고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들과의 대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사과하는 뜻을 표시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진상조사 결과서를 제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수사팀도 관련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해당 영상 역시 몸싸움 관련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검은 현장에 있던 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들고 버티면 매를 더 버는 법임을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일까라며 한 검사장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했습니다. 재항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몸싸움 끝에 압수한 유심을 이용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SNS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는 주장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위법 수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검찰의 마음이 좀 급한 듯합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다가 2시간 반 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 측은 유심칩을 돌려받고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검찰이 가져온 공기계에 꽂은 뒤 문자 메시지로 한동훈 본인 인증 코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을 썼다면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유심칩을 이용해 한 검사장인 것처럼 가장해 인증 코드를 받는 행위는 카카오톡 측을 속인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술법 분야의 구태현 변호사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만 특정해서 받고 집행 절차와 분석 범위를 영장에 자세히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2주 전 20대 탈북 남성이 허술한 군 경계를 뚫고 월북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군 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7차례나 군 감시 장비에 촬영이 됐지만 군은 이걸 두 눈 뜨고 놓쳤고 월북 루트로 쓰인 배수로 역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됐습니다. 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보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이미 보도해드린 바가 있죠.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은 감시 장비를 점검한 결과 김모 씨가 18일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북한 개풍군 탄포 해안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18분 택시에서 내린 김 씨가 밀물을 이용해 강을 건널 때까지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배수로로 접근하기 전까지 CCTV에 2차례, 한강을 건널 때 감시 카메라에 3차례,
북한 해안에 도착해서 열 감지 장비의 2차례까지 모두 7차례나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경계병은 야심한 밤에 김 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봤는데도 의심하지 않았고 상황병은 다른 일을 하느라 CCTV에서 눈을 뗐습니다. 감시 장비 운용 최적화 및 운용 요원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배수로는 2011년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일반인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철근 장애물이 훼손됐습니다. 경계 부대는 하루에 2차례 배수로를 점검하라는 지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은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수도 군단장엔 엄중 경고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일선 부대장만 책임을 지워 꼬리 자르게 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졌던 대전과 전북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집 안까지 밀려든 진흙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복구에 구슬땀을 쏟았지만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그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살림살이가 뒤엉킨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집안은 온통 누런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건물 지하는 아직도 흙탕물이 남아 있습니다. 뭐 갑자기 물이 챙겼으니까 전혀 저기 손 쓸 수가 없고 완전 엉망인 거지. 아파트 단지에서는 군장병들이 넉가래로 진흙을 밀어내고 한쪽에선 흙탕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를 씻느라 분주합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참 참담하네요. 너무나 참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참 수혜당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고. 이주민들은 복구도 생계도 막막합니다.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생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기에 매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북에서도 주택을 덮친 산사태 토사를 치우고 도로 싱크홀을 메우는 등 하루 종일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비가 다시 오면은 그 뒤에 있는 흙이 다시 밀려와가지고 이 집 아래쪽에 있는 집이 또 유실이 될까 봐서 그게 큰 걱정입니다.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더 늘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지하철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고 오늘 낮 3시쯤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에서는 피서객과 119 구조대원이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부산, 광주, 대전에서는 하천이나 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되거나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죠. 워낙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민재 기자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실험은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자동차가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물에 반쯤 잠기자 차 안으로 서서히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이때 힘껏 문을 열어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차 안에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쉽게 문이 열립니다. 이유는 안팎의 수압 차이. 침수 초기에는 차 외부의 수압이 더 높아 성인이 힘껏 밀어도 차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차량 밖에서 물이 미는 힘이 안에서 미는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가슴 밑높이까지 물이 올라오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차 안에 비상 탈출용 망치가 있다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지하로 빗물이 몰려들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 둘. 지하에 고립됐을 때는 어깨로 힘을 줘서 문을 조금 연 다음에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 낮춰지면 문을 열고 탈출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수 고립 현장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저지대로 차량을 운행하지 말고 서둘러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벌써 8월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장마가 7월 중에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보했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오락가락 일기예보에 맞춰보겠습니다.
짙은 물에 잠긴 도로. 차들이 헤엄치듯 지나갑니다. 거센 물살이 골목길을 휩쓸고 자동차는 물살에 떠밀립니다. 주택가에도 물이 어른 무릎까지 차올라 걷기 힘들 정도.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로 전국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상청은 올여름 날씨 전망을 내놓고 장마가 끝난 7월 하순부터 무더위가 기승 부릴 거라고 했습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평년에 비해 1.5배에서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길어진 장마에 7월 평균 기온은 평년을 밑돌았죠. 한 달 전에도 7월 중순 이후 비의 양이 적을 것이라고 했지만 장마 후반으로 돌아서는 7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비의 양이 조금 더 적게 되면서 예측과 달리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는 장마가 이번 주말쯤 끝날 거라더니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장마철에서 벗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인 어제 장마 기간을 열흘 더 늘렸죠. 안 온다던 비가 내리고 올 거라던 비가 내리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날씨 예보는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빗나가는 예보에 수재민들도 불안하지요. 비만 오면 잠 못 자죠. 잠이 안 해. 불안해가지고. 기상청은 올해 시베리아 고온 등 이상기후로 인해 변수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예보 기술로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예측을 맞추는 것들은 조금 난관의 하나의 기술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국유재산 물품 중 가장 비싼 520억 원의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죠. 독자적인 한국 수치 예보 모델도 개발했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날씨 예보를 내놓을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대전이 혼란을 겪은 어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됐죠. 당연히 한 장의 사진이 당시의 상황을 모두 대변해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인 것을 거론하면서 이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황 의원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언론을 탓했다가 논란이 일자 수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질타의 이유가 뭔지 뒤늦게 깨달은 걸까요? 황정민 기자입니다. 범여권의 검찰개혁 연구모임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선 물이 차오른 도로와 함께 대전 침수 아파트 한 명 심정지, 홍수 경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이 사진을 두고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에게 웃고 있을 때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당일 밤 SNS를 통해 사진사의 요청에 따라 웃은 거라며 악마의 편집이라고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더 큰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컵라면으로 한 끼 때우고 재난 현장에 있던 장관이 경질된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새벽 1시가 넘어 해당 글을 지운 뒤 수해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지만 악의적인 보도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리에 있던 김남국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소리를 완전히 줄여놓고 있었습니다. 네. 악의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건 반발부터 하고 보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리면서 수사의 속도가 나나 있는데 이 법원이 포렌식 작업을 중단시켰죠.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에 피해자 측이 항의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가 개인 소유가 아닌 관용폰인 만큼 가족에게 돌려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이 얘기하는 반발의 이유, 권영석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0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현장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보안성이 강화된 최신 기종이라 잠금을 푸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 시장 비서로 근무했던 피해자 제보로
지난 22일 잠금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잠금이 풀린 지 이틀 만인 지난 24일 유족 측은 관용폰 포렌식을 멈춰달라며 준항고와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제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포렌식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피소 유출 의혹을 풀 핵심 증거물 분석 채비를 마치고도 시작조차 못한 채 잠정 중단된 겁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고 요금도 9년 동안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가족 신청만으로 수사 중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맨몸으로 건물 등을 뛰어넘는 행위를 파쿠르라고 하죠. 이 한 남성이 대학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 행위를 벌이다가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현직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건물의 장애인 경사로 위로 한 남성이 뛰어다닙니다. 창틀을 잡고 몸을 비틀더니 순식간에 바닥으로 뛰어내립니다. 건물 손잡이를 발판처럼 밟기도 합니다. 맨몸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스포츠인 파쿠르입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장면을 보다 못한 한 재학생이 이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유지인 학교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허가 없이 그런 위험한 운동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놀랐고, 관할경찰서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는데 영상 속 인물을 확인했더니 용인 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로 파악됐습니다. 서강대도 A경위를 상대로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 서강대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A경위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서강대 촬영분을 모두 지운 뒤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경위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리미티드,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꼭 사야 할 것만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도 많은데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마케팅에 열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태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한 프랜차이즈 업장 앞입니다. 의자까지 동원한 수십 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다른 매장은 건물을 둘러쌀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캠핑용 박스를 사기 위해 모인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캠핑 박스는 오늘 매장이 채 열기도 전에 품절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고객님이 줄을 서셨고요. 8시쯤에는 거의 100명이 줄을 서셨어요. 이 제품은 벌써부터 중고시장의 판매가의 4배가 넘는 가격에 판다는 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라는 반응이 우선은 굉장히 뜨거웠고요.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뭐 소소하게 본인만의 소확행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의 성격이 필요해서 소장이나 과시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얼마 전 대란을 일으켰던 모커피 프랜차이즈의 한정 사은품은 국회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인위적인 수단으로 소비자한테 충성을 불러오게끔 하는 그런 너무 지나치면 비윤리적이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한정판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조급증을 이끌어내 과도한 소비로 유도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자 주민들이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골프장 개발에 반대한다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지역구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면서 주민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장은 골프장은 특권층을 위한 시설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면서 주민들을 나무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병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는 태릉 골프장. 98%가 환경성 평가 1, 2등급의 녹지로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입니다. 노원이라 그러면 뭐 아파트 숲이잖아요.
거기에 또 그런 아파트 숲을 조성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골프장을 보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노원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골프장 개발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의 오승록 구청장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골프장을 지켜달라고 주민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골프장은 우리 구민에게 중요하지 않다. 특권층 시설이라는 답변을 한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며 꾸짖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문자 내용도 보면은 혹시 그 골프장 회원이시냐. TV조선은 오 구청장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내일 노원역 앞에서 태릉 골프장의 그린벨트 취소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명단을 허위 제출해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상용 기자. 네, 저는 수원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밤 9시 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저녁 7시쯤 끝이 났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곳 수원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만희 총회장은 계속 이곳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오늘 오전 수원지검 지하주차장을 거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 2월 대구 시천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던 당시 방역당국의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지자체장의 승인도 없이 수원과 안산 등지의 공공시설에 신도들과 함께 들어가 대규모 교회 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88살의 고령입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구치소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운영진을 상대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건 내부 직원들이었죠. 이 공익 제보자들이 법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통장을 가져가면서 인수증 서명을 강요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황선영 기자가 관련 영상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향해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다가갑니다. 서류 속 어딘가를 표시한 뒤 맞은편 간병인에게 건네자 할머니 손에 펜이 쥐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나눔의 집에서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서류를 들고 온 여성은 나눔의 집 새 시설위원장인 우용호 씨. 침대에 누운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로 할머니의 통장 4개에 대한 인수증에 서명을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관련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나는데 자기가 통장 와서 그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나눔의 집 의혹을 공익 제보했던 직원들은 할머니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인했다고 말했다며 강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인 측은 할머니가 먼저 통장 관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관증이든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음에 또 이걸로 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법인 측과 공익제보 직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연말 치러지는 대선을 연기하자는 폭탄 발언을 해서 미국이 한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9시간 만에 슬며시 거둬들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속셈이 있었는지 미국 언론들이 분석하느라 분주합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룰까요라며 깜짝 제안을 합니다. 우편 투표가 이뤄지면 미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선거가 될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물음표로 떠보듯 말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서 한마디 했고 There are those in power who are doing their darndest to discourage people from voting by closing polling locations. 여당인 공화당조차 반발했습니다. But never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elections have we ever not held an election, and we should go forward with our election. 9시간이 지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연기를 바란 건 아니라며 슬쩍 말을 바꿉니다. I don't want to delay. I want to have the election. But I also don't want to have to wait for 3 months and then find out that the ballots are all missing. 선거 날짜를 바꾸려면 의회가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대선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거 막판까지 우편 투표를 비난하며 대선 불복 가능성을 계속 흘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하자는 깜짝 트윗 글을 올리기 15분 전에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32.9%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였는데 코로나19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이 수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100년 동안 뉴욕 거리를 지켜온 잡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This pandemic was something that was just not something that we could overcome. 유명 식당도 종업원을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We're in a community that has a large number of unemployed. Then where is the spending coming from? 실업자가 늘고 소비는 실종되면서 미국의 2분기 GDP는 지난해보다 32.9% 급감했습니다. 통계를 시작한 1947년 이래 최저치로 금융위기 때나 대공황 때보다도 나쁩니다.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So we've dug ourselves a big hole her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it's going to take years, not months, to recover that. 그나마 코로나 피해가 적었던 독일도 역대 최악인 마이너스 10.1%를 기록했고 멕시코는 마이너스 17.3%, 홍콩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9%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상당수 지역은 경제 활동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에 나아지더라도 회복세가 미미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이 5번째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도 일주일 전 첫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죠. 미중 간 자존심을 건 화성 탐사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이동형 탐사 로봇 퍼시비어런스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인내라는 뜻의 퍼시비어런스는 내년 2월 18일 화성에 착륙합니다. It's an amazing launch, very successful. It went right on time, and of course, it is on a trajectory that has been done now with pinpoint accuracy. 인류 역사 최초로 화성의 흙을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화성 탐사에선 미국이 독보적이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3일 첫 화성 탐사선 태논 1호를 실은 창정 5호를 발사했습니다. 또 26년 노력 끝에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를 완성했습니다. 미국 GPS에 대항할 중국형 GPS입니다. 我宣布北斗3号全球卫星导航系统正式开通。 시진핑 주석은 우주 강국을 건설해 중국몽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추격에 미국도 바짝 긴장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올해 예산은 215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으로 중국의 2배입니다. 비슷한 시기 화성 탐사선 발사로 미중 두 나라 간 우주 패권 경쟁에 본격적인 불이 붙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한국에서 보조금은 챙기고 다른 나라에서보다 차는 비싸게 팔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기 버스는 중국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지원금 800억 원이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요. 우리도 중국에 전기차를 좀 팔았으면 배가 덜 아플 것 같은데 단 한 대도 수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마을버스 업체. 올 초 중국산 전기버스 8대를 샀습니다. 국산 전기버스의 70-80% 수준인 가격 때문입니다. 1억 전후 쪽에서 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8대 8억 정도 세이브가 된 거죠. 가격 차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부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국산 전기버스 68대가 보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전기버스 4대 중 1대꼴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버스 보조금을 주는데 2년 반 동안 중국 업체가 가져간 우리 세금이 800억 원에 달합니다. 친환경차 보급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한 제도지만 오히려 중국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보다 싸니까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 쓰고 들어오려고. 한국만 완전히 호구.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기버스는 중국 수출을 단 한 건도 못했습니다. 원가 대비해서 비율로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이 중저가 부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는 그림,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전기버스의 정책이 필요하죠. 법 취지에 맞게 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술관이 무한 변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적하고 조용한 공간을 탈피해서 체육관에도 미술품이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운동을 하는 기분 어떨까요? 이루라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회원제로 운영되는 피트니스 공간인데 곳곳에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운동하다가도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헬스장뿐 아니라 건물 내의 카페, 식당, 요가실 등을 통해 작품 전시를 한 이곳, 미술관입니다. 갤러리에 방문을 하셔서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저희 이제 작품도 관람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일상 속에서 정말 그 미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한적한 곳 대신 상업시설이 즐비한 곳에 들어선 갤러리도 있습니다. 장 보러 오다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들리게 되는데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30, 40대 컬렉터들의 그림 구매가 늘었습니다. 서점 안으로 들어온 미술관도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운영해온 만큼 내노라 하는 중견 작가들의 전시가 줄을 이룹니다. 서점에서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더 오래 서점을 머물 수 있고. 고급 문화로만 머물던 미술관이 힘을 빼고 대중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강렬한 원색의 이 그림, 무슨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수파 화가 마티스가 종이를 오려붙인 작품 이카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로스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상징하죠. 그는 새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밀랍이 녹으면서 결국 추락해 죽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문열의 소설로 잘 알려진 이 말은 오스트리아 시인 바흐만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날개가 없으면 추락하지도 않는다는 은유가 이카로스 신화와 닿아 있습니다. 놀이는 끝났다라는 시 제목은 이카로스가 부렸던 오만의 종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176석 커다란 날개를 단 슈퍼 여당이 이륙하자마자 아찔하게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일 의사봉을 두드려대는 일당 입법부를 정의당은 정부안 통과만이 목적인 통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여당의 첫걸음이 뒤뚱뒤뚱해서 국민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폭주를 어린아이 그런마 정도로 비유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취지를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당부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같은 권력형 사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검찰개혁의 요체인 정치적 중립은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걱정되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말과 표정을 유불리에 따라 일거에 바꾸는 행태는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담 제조기로 소문난 인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그러더니 엊그제는 무려 3시간을 몰아붙이면서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마치 어린아이 나무라듯 했습니다. 탈원전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느냐? 대통령의 득표율은 41%였는데 라는 발언이 여당의 귀에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으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감사원장이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감사원을 없애는 게 나을 겁니다. 아무리 날개가 크고 강해도 욕심껏 한없이 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성과 절제를 잃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이카로스의 운명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7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였습니다. 남부 지역은 장마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비가 중부 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는 고비를 잘 넘겨야겠습니다. 주로 새벽 시간대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총 250mm가 넘겠습니다. 최근 물바다가 됐던 대전에 맞먹는 수준이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도는 최고 150mm,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강원 영동 지역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남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푹푹 찌겠는데요. 대구가 33도, 광주는 32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다음 주에도 비가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달력이 8월로 넘어갑니다. 7월 31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